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 중에서, 즉 바이너리 코드 중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BCD라고 있어요. BCD.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멀. 즉 십진수 디시멀을 갖다가 이진수의 코드로 나타낸 그러한 표시를 우리가 BCD라고 합니다. BCD 그러니까는 좀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 있을 겁니다. BCD, 북창동 순두부. 진짜 맛있죠. 미국에서 며칠만 살다 보면은 가장 그리워지는 그런 음식이 바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LA나 뉴욕 가보게 되면요, 이 북창동 순두부를 하는 그런 전문 음식점이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미국 현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북창동 순두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멀, 십진수를 이진수로 나타낸 그런 방식입니다. 십진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0부터 9까지밖에 없어요. 0, 1, 2, 3, 4, 5, 6, 7, 9까지밖에 없습니다. 9가 넘어가면 당연히 십진수니까 한 자릿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래서 이걸 이진수 나타내게 되면 이진수 4비트로 빵빵빵빵부터 001, 0010, 0011, 0110, 0101, 0110, 0111까지, 그리고 8은 1000, 9는 1001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BC로 나타낸 숫자예요. 만약에 10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 자릿수가 너무 올라가게 됩니다. 즉 1001에서 101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바이너리면은 10이 이거겠죠. 요 값이 되겠습니다만은 BCD라면은 그게 아니고 앞에 1 요게 붙습니다. 즉 0, 0, 0, 1이겠죠. 그래서 10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십진수를 표현하는데 이진수의 모양을 사용해 가지고 십진수를 표현한다 해 가지고 이거 갖다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미국 애들이 발음하는 거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도 무슨 소리인지.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멀 얘기를 하는데 굳이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굳이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바이너리 코디드 디시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십진수 185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BCD로 나타내게 되면 말 그대로 1은 1에 해당하는 BCD 코드로, 8은 8에 해당하는 BCD 코드로, 5는 5에 해당하는 BCD 코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앞에 000 3개는 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이진수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게 나오죠. 이건 185를 이진수로 표현한 것이고 요거는 BCD로 표현한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BCD로 연산할 때, 뭐 덧셈 뺄셈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십진수를 갖다 BCD 표현한 숫자 연산한다 그러면 그냥 이진수처럼 연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자리 올림이 발생했다. 그럼 그 자리 올림은 바로 십진수의 자리 올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십진수의 자리 올림이 되는 겁니다. 하나 자리 올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앞에 0이 3개가 더 붙어 있죠. 00, 01, 01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비트씩 4비트씩 표현하는 되는 것이고, 역시 이거 갖다 BCD로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16비트의 헥사데시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17이 되겠죠. 17. 하지만 우리가 BCD를 쓰는 이유는 16진수가 아니라 10진수로 쓰기 위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17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17, 뭐 12 이런 식으로. 이 BCD는 요새 컴퓨터 내부에서는 거의 안 쓰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제어 장치에서는 뭐 IoT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기반의 여러 가지 뭐 그 기계 장치라든가 자동 제어 장치라든가
이런 경우에 BCD 코드를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쓰는 이진 코드가 이게 그냥 이진수구나, 아니라 이거는 BCD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BCD냐 이진수냐, 물론 그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매뉴얼이나 아니면 데이터로 설명해주는 어떤 그 부분에서 이 코드는 BCD다 이렇게 설명해 주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최소한 BCD가 나왔을 때 이게 뭔지, 뭐 하는 숫자인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에 이렇게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BCD와 이진수, 이건 전혀 다른 것이다. BCD는 이진수의 모양을 빌려서 10진수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금방 설명했던 BCD 코드처럼 이 컴퓨터에서는 꼭 바이너리 이외에도 사실 여러가지 형태의 이진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숫자나 문자나 데이터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BCD를 갖다가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BCD 코드로 된 이진수를 봤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BCD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코드 전문가들도 이게 BCD다 미리 얘기해 주기 전엔 잘 몰라요. 이런 거 말고도 뭐 2421 코드라든가 아니면 XS3 코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8421 코드 같은, 보통 BCD를 8421 코드라고 말하긴 하지만은 좀 이건 다른 형태예요. 이런 코드가 어떤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즉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문자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미리 알지 못하면은 사실상 그 코드 이진수는 완전히 오리무중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걸 잘 이용하면은 암호가 될 수 있겠죠. 암호.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XS3 같은 코드를 쓴다. 이거 아주 재밌는 코드인데, XS3는 뭐냐면은 보통 이진수 되어 있는 값에다가 3을 더한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는 0이면은 3이 되는 것이고, 1이면 4고, 2면은 6이 5가 2면은 5가 되는 것이고, 3이면 6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XS3 코드, 즉 3을 초과하는 코드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왔는데 이거 XS3 코드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코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0을 받았는데 3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9를 받았는데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12라고 생각하겠죠. 엉뚱한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지금 사용하는 코드가 무엇이다 하는 것 갖다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코드에서 어떤 값은 숫자 뭐다, 그리고 그 코드에서 안 쓰는 이진 코드는 뭐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BCD 같은 경우에는 이진 코드를 쓰긴 하는데 4비트이기 때문에 사실 0부터 15까지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10진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9 이상, 즉 10, 11, 12, 13, 14, 15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Unused bit combination이죠, 이게 바로. XS3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0부터 9까지 표현하는데 그 이상, 즉 숫자 13, 14, 15, 16, 17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은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겠지만 0, 1, 2도 안 쓰겠죠. 무조건 3을 초과하니까요. 이런 케이스를 갖다가 보고서는 어떤 코드라는 걸 미루어서 짐작할 수는 있겠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XS3 코드다 하는 걸 미리 알지 못하면은 사실상 그 다음부터는 암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군 암호 이런 거 갖다 이제 입수해 가지고 서로 누가 빨리 분석하느냐 이런 첩보전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영화도 보고 그러지만은 사실 암호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 코드가 뭘 나타내는지 그 규칙을 상대방이 모르면 그냥 그게 암호인 거예요. 암호 별거 아닙니다. 알고 나면 대부분의 암호들이
심지어 그 독일군에서 그 유명했던 이니그마 암호나 아니면 그 일본에서 사용했던 그런 이제 그 재팬 코드 같은 JN24라고 하는 코드, 이런 코드들도 알고 보면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코드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매핑 규칙을 모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깜깜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암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공학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몇 가지 영화가 있죠. 그 영화들 뭐 제목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영화들 보게 되면은 그 앨런 튜링이 독일군의 암호를 갖다 풀어내는데 바로 이 이진 기계를 사용하죠. 그래서 암호를 풀어내는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을, 그런 과정을 영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경우에도 암호를 풀고 나면은 사실 그 매핑 관계, 즉 원문과 암호화된 관계의 이진수 배열은 너무나 간단한 거였어요, 사실은요.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것 뿐이었죠. 여러분들이 이 XS3 코드만 보더라도 그냥 3만 더한 것 뿐인데, 이 XS3가 모르는 순간 데이터는 전부 다 엉뚱한 데이터가 돼버린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또 이 이진 코드를 다룰 때, 난 이진 코드 0101 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이거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런 재밌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면서 보게 되면은 아마 훨씬 좀 재밌게 이런 이진 코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내가 앨런 튜링에 관련된 영화 뭐 제목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마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니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찾아봐야겠죠.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앨런 튜링이 그 독일군 암호를 푸는 영화. 예, 그렇죠. 이미테이션 게임이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는 학생이라면은 필수적으로 보아야 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잡스와 함께 이미테이션 게임,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봐둬야겠죠. 뭐 이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컴퓨터 공학 쪽에 실력이 확 느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봐야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보세요. 이진 코드 중에서 앞에서 말한 뭐 XS3 코드처럼 간단하고 재밌는 코드도 있지만은 또 좀 특이한 코드도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이 코드라고 있는데, 이 그레이 코드는 예를 들면 이제 0부터 15까지 숫자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뭐 0000, 0001, 즉 01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은 갑자기 3이에요. 그 다음에 2입니다. 그 다음에 6이에요. 그 다음에 7이고, 그 다음에 5입니다. 그리고 4고. 뭐 코드가 좀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 갖다 그레이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 그레이 코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번 코드를 잘 보세요. 코드를 잘 보면은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0에서 1로 넘어가고,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5로 이렇게 차례차례 쭉 숫자가 증가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숫자가 차례차례 이제 순서대로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이 4비트의 코드가 하나 넘어갈 때마다 한 비트만 바뀝니다.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한 비트만 바뀌어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 첫 번째 비트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이 비트만 바뀌었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만 바뀌었죠. 1로 넘어갈 때, 3에서 4로 넘어갈 때 이 비트만 바뀌죠. 이런 식으로 4개의 비트 중에서 1개의 비트만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가 바로 그레이 코드입니다. 앞에 코드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BCD 코드, 뭐 그냥 0부터 9까지 이진 코드가 똑같은데, 이걸 비교해 보게 되면은 0에서 1로 넘어갈 때 어때요? 1개의 비트가 바뀌죠. 그런데 1에서 2로 넘어갈 때는 2개의 비트가 바뀌죠. 아니면 뭐 3에서 4로 넘어갈 때는 어때요? 무려 3개의 비트가 바뀝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이상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는 0과 1을 전기신호로 다루게 되죠. 전기신호 0, 그 전기신호 1, 즉 0V하고 5V를 다루게 됩니다.
이런 전기신호 볼테이지가 데이터가 바뀔 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뀌는 게 안정적인 것이지, 여러 개가 동시에 막 1010 막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신호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없죠. 아무래도 바뀌는 게 많아질수록, 비트가 많은 비트가 바뀔수록 신호의 전압이 불안정해지거나 에러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개수의 비트를 바꿔서 숫자를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용도로 여러 개의 비트 중에서 데이터가 바뀔 때 한 개의 비트만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코드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그레이 코드입니다.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숫자가 연속적으로 바뀔 때 이진 비트 중에서 한 개의 비트만 바뀌면서 숫자가 바뀌는 그러한 코드가 바로 그레이 코드다 하는 것이고, 그 그레이 코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요 그레이 코드가 가장 표준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그레이 코드의 케이스로 봅니다. 이것도 뭐 상대방이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이거 그레이 코드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값으로 받아들이겠죠. 말 안 해주면 갑자기 암호가 된다는 거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진 코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 이 분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진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계인 ASCII 문자 코드 체계입니다. ASCII 코드, 여러분들이 ASCII 코드란 말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의 약자예요. 이거 ASCII라고 그러는데, 문자 데이터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이고 현재도 가장 많이 쓰는 코드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유니코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유니코드를 많이 쓰는 게 맞죠. 하지만 유니코드도 ASCII 코드 체계에 기본적으로 ASCII 코드 체계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ASCII 코드예요. 거기에다가 확장된 FCD처럼, IBM의 FCD 코드처럼 확장된 문자 코드 세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ASCII 코드하고 문자는 기본 비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ASCII 코드를 알아두게 되면 유니코드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ASCII 코드는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표현하느냐, 기본적으로는 7비트를 사용해서 문자를 표현합니다. 즉 비트 B1, B2, B3, B4, B5, B6, B7이라고 하는 7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문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자 나타내는 체계를 표준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표준이에요. 세계 표준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문자가 있다. 대문자 A가 있고 소문자 A가 있겠죠.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100 0001 100 0001 이라고 하는 7개의 비트로 A라고 하는 대문자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소문자도 마찬가지로 110 0001로 표현되는 게 바로 소문자 A예요. 숫자는 0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시작합니다. 100, 그 다음에 0이니까 000이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1이면은 011, 0001, 5면은 011, 0101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26개의 알파벳 대문자, 또 26개의 알파벳 소문자, 그리고 10개의 숫자,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 보게 되면 그 숫자마다 이런 특수 문자들이 있죠. 이 특수 문자들,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그 통신용 제어 코드,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총 7비트니까 255개의 문자와 숫자와 특수기호를 표시하는 그런 문자 체계입니다. 그런 이진 코드 체계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커먼과 학생이라면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이 소리 듣는 순간 여러분들
약간 뜨끔하죠. 야, 이거 어떻게 외우란 얘기냐. 물론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아스키 코드를 여러분들이 코드 7비트를 정말 비트로 봤을 때 이게 뭔지 딱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스키 코드라고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거나 아니면 문자나 숫자를 아스키 코드로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실 몇 가지만 외워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A 같으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100으로 시작하고 첫 번째 문자니까 001이겠죠? 그럼 B는 그 다음이에요. 0010, 즉 2죠. C는 3, 0011, D는 4, 002, 0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갖다가 ASCII 코드로 바꿀 때는 처음에 시작하는 요 세 비트만 알아놓게 되면은 대문자는 100이고 소문자는 110이다. 요거만 알아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J는 뭐냐? A, B, C, D, E, F, G, H, I, J, 즉 10번째다. 그러면은 10번, 즉 10에 해당하는 거. 그럼 1001이죠. 예. 그거 갖다 더해가지고 1010, 10이니까 10번째 1010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J가 되는 거예요. 110을 시작하면 소문자 J가 되는 것이고 아스키 문자 7 그럼 시작하는 문자가 비트가 011입니다. 011 다음에 7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7이 뭐였죠? 0111이었죠.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가 시작하는 코드 세 자리만 외워놔도 벌써 아스키 코드 몇 개 외우는 거예요. 이만큼을 외우는 게 벌써 이만큼을. 대충 이만큼 외우는 겁니다. 반쯤 벌써 반이 넘죠. 예,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아스키 코드 절반을 외웠습니다. 나머지는 요것도 보게 되면 키보드에 0, 1, 2, 3, 4, 5, 6, 7, 8 숫자로 그대로 돼 있죠. 그냥 숫자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첫 번째 1이다. 요건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겁니다. 알파는 여기 있죠. 2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요 통신용 캐릭터 요거는 별도로 외워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다루는 경우는 컴퓨터 구조를 다 배우고 나서 데이터 통신을 배울 때 그럴 때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럼 또 몇 개 또 외우게 돼 있어 거기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뭐 STX라든가 SOH라든가 ETX, 뭐 액놀로지먼트, 백스페이스, 싱크, 뭐 네거티브 에크놀로지 이런 것들 몇 가지 또는 이스케이프 이런 거 몇 가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외워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앞뒤에 있는 거 하나 그다음 앞에 있느냐 하나 뒤에 있느냐 이런 것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스키 코드를 외우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과거에 내가 시험 문제 이런 걸 낸 적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답안지를 낼 때 여러분들의 그 학번하고 이름을 쓰는 게 있죠. 그 중에서 학번 또는 이름, 여러분들 이름, 영어 이름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아스키 코드로 쓰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때가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 아스키 코드 틀리면 이제 그 시험은 빵점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인 이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못 쓰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들 학번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쓰죠. 하지만 컴문과 학생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컴문과 학생이라면은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을 아스키 코드로 쓸 줄 알아야겠죠. 또는 조금 더 확대하면은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을 유니코드로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컴문과 학생이겠죠. 여러분들이 컴문과 학생인 전공인 학생하고 전공이 아닌 학생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이런 것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외워두세요. 항상 몇 가지만 외워두면 된다. 대문자 A, 소문자 A, 숫자 시작하는 거, 특수문자 위치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외워둔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외워둔다. 그러면 어느샌가 여러분들 실무 경력이 조금 지나면은 어느샌가 아스키 코드를 또는 유니코드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거 외워서 어디다 쓰냐고요? 쓸 때 많아요. 한번 실제 일해보세요.
정말 이걸 외우고 있으면은 정말 편리하게 빠르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열심히들 외우세요. 언제 여러분들 학번과 이름 갖다가 아스키 코드로 쓰라고 시험 볼지 모릅니다.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아스키 코드는 기본적으로 7비트예요. 7비트가 7개죠. 그래서 이 7비트를 쓰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썩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왠지 뭐 4비트, 8비트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그리고 4비트 단위로 끊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아스키 코드도 우리가 간단하게 16진수로 표현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는 보통 앞이나 뒤에다가 하나의 비트를 더 붙여가지고 8개의 비트로 만듭니다. 이때 흔히 사용하는 비트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패리티 비트입니다. 패러디 비트. 예, 패리티 비트인데 패리티 비트를 이븐 패리티를 쓰느냐 아니면 오드 패리티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븐 패리티면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0의 숫자가 뭐 짝수이면 0으로 쓰고 홀수이면은 1로 쓴다 하는 것인데, 반대로 오드 패리티의 경우에는 0의 개수가 짝수이면 1이고 홀수이면 0이에요. 서로 반대인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패리티 비트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총 8개의 비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스키 코드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100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는 100,001일 텐데 7비트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2번 패리티를 붙인다. 그럼 앞에다 0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0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1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1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0을 붙입니다. 그래서 0100 16진수로 뭐죠? 4죠. 그리고 0001 16진수 1이죠. 4, 1이라고 하는 16진수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드 패리티를 붙인다. 그러게 되면 이제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1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11000001이 됩니다. 그럼 1100은 뭐예요?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서 16진수를 표현할 때 항상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16진수 1100 C죠. 뭐 이쯤은 다 외웠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C 그리고 0001 즉 1이 되는 겁니다. T라는 문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현한다. T라는 문자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마찬가지로 앞에다 패리티를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만약에 뭐 1010100이다 그러면 이온 패리티 앞에 붙이게 되면은 1의 개수가 홀수계이기 때문에 앞에 1을 붙이게 되고, 그래서 110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0100이 될 것이죠. 앞에가 1101이니까 이게 16진수 따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1100이 C였으니까 1101은 D가 되겠죠. D. 그리고 D는 0100이니까 4가 되겠죠. 즉 D4가 됩니다. 아드패트 붙이는 경우라면은 0이 붙을 것이고, 그럼 0101 즉 5가 될 것이고, 뒤는 4니까 5, 4가 될 것이죠. 같은 문자를 하더라도 패리티를 뭘로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16진수 표현했을 때 전혀 다른 그런 표현이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이 같은 문자를 나타내는 아스키 코드입니다. 아스키 코드 앞쪽에다가 패리티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극히 드문 경우인데, 아스키 코드 뒤쪽에다 패리티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통신 장비나 통신 프로토콜 규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개 경우 별 말이 없을 경우에는 앞쪽에다가 패리티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ASCII 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티 비트를 사용해서 8비트로 데이터를 코드를 맞추는 데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진 기억 장치, 즉 레지스터나 메모리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키보드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 문자, 주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문자를 눌렀을 때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 프로세서 유닛, 즉 CPU를 거쳐서 메모리에 저장될 텐데, 이때 존, JOHN에 해당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각각 8비트씩 8비트 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7비트 ASCII 코드를 하더라도 거기다가 패리티 비트를 붙여가지고 8비트 단위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이런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은 누르는 순간 키보드에서는 7비트 ASCII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패리티 비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8비트의 8셀 단위의 8비트의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차례차례 CPU로 보내져서 메모리에 이렇게 8비트 단위로, 앞에 패리티 비트가 다 붙었죠. 8비트 단위로 나눠져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비트의 한 셀에 우리가 JOHN에 해당하는 ASCII 코드가 저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렇게 8비트 단위로 저장된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퍼랜드 2개,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가 있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레지스터 1과 레지스터 2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두 개를 뭐 더하든지 빼든지 뭘 뭐 볶든지 지지든지 해가지고 R3의 결과를 내고 그걸 다시 메모리에 보낸다.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 이진 코드들이 각각의 비트 수에 맞게 저장이 되고 연산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선 여기 이 예에서는 마치 이제 9개의 비트가 사용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다 8비트예요. 8비트 단위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텔 기반의 그 PC들도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8비트입니다, 항상. 그리고 거기에 배수로 돼가지고 16비트 데이터 또는 32비트 데이터 또는 최근에 64비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고,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8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비트 단위로 연산이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결과에 대한 저장이 또는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이진 데이터, 숫자, 문자를 다룰 때는 항상 8비트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ASCII 코드도 8비트로 쓴다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수를 다룰 경우에 우리가 이진 값을 연산할 때는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 같은 가장 기본적인 연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논리 연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제2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입력, 즉 바이너리 오퍼랜드가 들어왔을 때 결과가 AND의 경우에는 둘 다 1인 경우에만 결과가 1이다 하는 거, OR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다, NOT의 경우에는 입력과 반대 값이 나간다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AND, OR, NOT이라는 이런 문자로도 표현하지만은 이걸 이렇게 게이트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이트는 AND 게이트, 둥글 삐쭉하게 만들어진 것은 OR 게이트, 삼각형에 꼭지가 달린 것은 NOT 게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의 입력 값으로서 0 아니면 1에 어떤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 즉 Z 값이 요 진리표와 같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논리를 우리는 이진 논리, 다른 말로는 스위칭 로직이라고 합니다.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하는 거, 전등 스위치도 껐다 켰다 하는 거잖아요. 즉 켰을 때 1, 껐을 때 0,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이진 논리를 갖다가 바이너리 로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그냥 스위칭 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위칭 시어리, 스위칭 로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진 논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입력값으로 0 또는 1이 들어오고 출력값으로도 역시 0 아니면 1이 나가는데, 이 0과 1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건 논리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실제로 컴퓨터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논리적인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수학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학을 하는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수학적인 논리로서 공과 일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공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전기공학이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겠죠. 논리에서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신호 따지면 0V, 그리고 논리 1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신호 따지면 5V라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여러 논리 회로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요. 다르고, 여러분 오른쪽에 표 1-3에서 그림 1-3에서 보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전기공학에서 정의하는 0과 1의 전압 범위, 전기신호의 볼테이지 범위는 0 같은 경우에는 0V에서 1V 사이, 그리고 1의 경우에는 3V 이상이면은, 여기서 이제 3V, 4V 나와 있는데 3V 이상 한 5V까지를 갖다가 대략 5V까지를 1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에 들어가는 전기 신호가 0이면은 반드시 요 범위, 1이면은 이 범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논리회로 그럴 때는, 논리를 얘기할 때는 0 아니면 1 둘밖에 없다고 알고 있죠. 이진수에서 0하고 1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0과 1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기공학에서는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0은 여기에요. 이 범위가 0입니다. 1은 이 범위예요. 근데 전기신호가 그러면은 이 범위도 아니고 이 범위도 아닌 요런 범위나 요런 범위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0도 아니고 1도 아닙니다. undefined라고 그래요. 또는 해저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정의되지 않은 범위에 있는 전압범위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0신호도 아니고 1신호도 아닌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진수 체계에서는 0과 1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이진수를 실제 전기전자 회로에서 사용할 때에는 0에 해당하는 전압범위가 있고 1에 해당하는 전압범위가 있고 0도 1도 아닌 전압범위가 있다는 거,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기억을 해놓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과목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나중에 해저드라든가 아니면 비안정 상태 이런 거 갖다가 따지는 그런 로직으로 가게 되면은 이 상태, 즉 0도 1도 아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그 유명한 시어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 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관찰하고자 할 때, 관찰해서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은 우리가 그 전자를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하는 순간에 전자는 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자가 입자건 파동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파트클이 됐건 아니면 웨이브 모멘텀이 됐건 간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자가 있는 범위, 이쯤에서 이쯤까지 사이에 범위가 전자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순간에 어느 위치에 전자가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이제 불확정성 원리의 그 기본 가설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지 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전압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곳에 있다. 그랬을 때 그 전압 상태는 과연 1인가 0인가 아니면 0도 1도 아닌 것인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진 논리를 따질 때 0도 아니고 1도 아닌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압이 이런 상태이거나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은 이걸 0이냐 1이냐로 결국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전압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전압 범위가 아닌 부분에 전압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애매한 구간에 있는 그 전압도 0이면 0 아니면 1이라면 1로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핑 문제 이런 것들이 공학적으로, 우리 전기공학적으로 정의가 정확히 돼야지만 컴퓨터에서 이진 논리를 갖다 우리가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은 여러 가지 그 전기전자 그 학회나 산업계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은
메인보드에서, 컴퓨터 PC 메인보드에서 뭐 공과 일을 갖다가 전압범위를 정했는데 이게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표준도 있긴 하지만은 국제 표준이 있더라도 산업계에서 이제 각자 조금씩 다르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MSI 보드하고 기가바이트 보드하고 에즈락 보드가 서로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는 것도 이런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문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뭐 어쨌든 컴퓨터는 실제로 돌아가야 되는 물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애매한 공과 일의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매핑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그 AND나 OR나 아니면 NOT 같은 그런 논리는 우리가 그 논리 결과를 공과 1의 신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1 같은 경우 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x하고 y 값이 뭐가 오느냐, 공과 공이 왔으면은 AND는 뭐 공으로, OR도 공으로, 1과 공이 들어오게 되면은 AND는 공이지만 OR는 1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전압 레벨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산이 이루어질 때 전압 신호가 뭐 0, 즉 0V다, 1, 뭐 3V 아니면 5V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출력 값도 뭐 5V다 아니면 0V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AND 연산이나 OR 연산, NOT 연산은 꼭 그렇게 두 개의 입력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3개, 4개, 5개, 6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입력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3개 입력을 가지는 AND 회로죠. 이럴 경우에 이제 ABC가 전부 다 1이어야지만 결과 1이 나오는 그런 회로일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4개 입력을 가진 다중 OR 게이트입니다. 그럼 넷 중에 한 개만 1이어도 출력은 무조건 1이겠죠. 이런 그 멀티플 인풋을 가진 그런 게이트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입력에 들어간 전압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출력값 정해진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2장에서는 이러한 그 이진 논리 그리고 게이트 레벨에서 사용되는 회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게이트를 다루게 될 텐데, 미리 AND, OR, NOT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익스클루시브 OR라든가 뭐 NAND라든가 아니면 NOR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공부를 해두면은 2장을 다루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제 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